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 부문장 조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동학대는 7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만큼 은폐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 그리고 또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고 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선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현영 의원님과 세이브 더 칠드런은 현재 신고자 보호 체계를 살펴보고 또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튜브 신현영 TV 채널과 세이브 더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신현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오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면서 저희 의원실과 다시 한번 아동학대 주제로 이렇게 거의 2년 만이죠. 우리 정인이 사망 이후에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의 개선점이 있었느냐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동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바뀐 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이슈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씩 바꿔가겠다라는 그 열정과 그 의지만은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신고 의무자로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돌봄 아니면 보육교사,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 아니면은 의료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아프고 학대를 당했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부여해 놨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신고를 했을 때 그분들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가 얼마나 이분들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폭행을 당해서 아동학대로 온 아이들 신고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경찰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 신고자의 선생님 그리고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호를 하고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가해 부모들이나 가해자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축된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고자들에게 의무나 책임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고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 전 국민들이 아동학대를 보고 적극적으로 다 이 문제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안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아동학대로 고생하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이 가려진 그런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이런 공익신고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방안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 맡아주신 박명숙 교수님, 그리고 승재현 우리 연구위원님, 그리고 남궁인 교수님, 이상우 국장님, 그리고 서혜선 검사님, 문성혁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도가 돼서 앞으로도 제도가 개선되고 정말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챙겨주시라 믿고 항상 같이 하시는 양정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관심 갖고 책임지고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격려하고자 함께 자리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변호사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변론을 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가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사건은 고소를 한 이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근절이 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이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 보호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동에게는 또 더 큰 2차 피해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해서 아동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신원보호 관련 정책 강화와 제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도와서 이 아동 보호에 있어서 아동 복지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내빈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또 좌장님, 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 정책팀 강미정 팀장님께서 사례로 본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발제를 맡은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현황 오늘 발제 맡은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미정입니다. 제가 PPT가 지금 안 넘겨지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 그리고 그 시민들이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어땠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5년에 16,651건에서 153%, 2020년에 증가하여서 4만 건이 좀 넘었고요. 아동학대 사례 건수도 2015년도에 비해서 164%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율을 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는 70%에서 73% 이 사이에서 판단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2014년도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1.1%에서 2018년도 2.98 퍼밀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좀 보면 9% 퍼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2020년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4퍼밀, 미국은 2배 정도 되죠. 8.4퍼밀이 되고요. 이것 또한 노르웨이 13.5퍼밀이나 호주의 8.5퍼밀에 비해서도 여전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비율을 좀 제가 아주 옛날 자료까지 좀 가져왔는데요. 2012년도는 36.9%였습니다. 최근에 2015년도 이후로 점차적으로 2019년도까지 23%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도에 한 5% 정도가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 비율이 27.3%, 미국은 67.3% 이렇게 40%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비신고 의무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고자 유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유형에서 가장 많은 신고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아보전 기관장 및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부모, 아동순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직원의 신고자 유형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서 한 10%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9.8%가 되고요.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의료기사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 2020년에 0.9% 굉장히 다른 신고자 유형과는 차이가 크고요. 초중고 교직원의 신고 비율도 낮아진 점도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유형 비교를 미국과 한국 2020년도 기준으로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신고 의무자의 미국에는 사법 절차 관련해서 경찰 등의 이제 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긴 하나, 그럼에도 신고 의무자 비율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계자와 제가 의료인, 의료기사를 비교해서 가져왔는데요. 교육 관계자는 저희 나라의 경우는 초중고 교직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0% 정도인데 미국의 경우는 17.2%가 되고요. 의료인의 경우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0.9%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11.6%가 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21년에 온라인 설문조사 통해서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에서 59세 남녀 총 1000명 대상으로 인구비를 할당하여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1000명 중에 아동학대를 목격한 분, 이제 249명 중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84.7%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좀 여쭤봤을 때 신원 노출 관련 사유가 29.8%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서가 19.4%,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가 10.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목격자 진술이나 소송 등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6.5%가 되었습니다. 실천교사 모임에서 2021년 아동학대 현황조사를 전국 유초 중고교사 8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800명 중에 신고를 망설인 경우가 60.1%였고요. 교사분들이 신고를 망설인 이유의 순서를 좀 보면 가해 양육자의 위협 때문이 14.1%, 신고 후 진행 절체된 불신 10.8%, 신고 이후 소송에 시달릴까 봐 8.7% 순이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해서 개선할 점으로 꼽은 것 중에 두 번째가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70.1%였고요. 가해 양육자의 소송에 대한 신고자 보호도 55.8%나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아보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사례 현황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속한 팀에서도 같이 대응을 좀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3월 10일에 11개 언론사에서 아내 폭행, 40대 남편 어린 딸들 신고로 경찰에 체포 등의 제목 하에서 11개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언론사가 낸 기사를 단신으로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 쓴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가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일 자택 앞에서 여성 배우자를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녀들은 2딸이고 10살이고 9살이고 이렇게 사건 일시, 발생 지역, 학대 행위자 및 배우자의 연령대, 신고자이자 피해 아동인 아이들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 학대 행위자의 관계, 사건 진행 상황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때 담당했던 그 아보전 상담원이 이 2차 가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굉장히 우려하였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좀 파악하기로는 신고자 정보 취득 경로 확인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아보전에서도 물론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었고 경찰서에서도 정보 출처 확인이 안 되므로 회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3차 대응을 했었는데요. 1, 2차 대응은 사례 관리를 했던 아보전과 그다음에 저희 기관의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관이 대응을 좀 한 바 있습니다. 1차 대응에서는 언론사는 답변 및 정정이 없었고요. 이건 2차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문의한 바, 정보 제공한 바 없다 했고 A4에서 추가 회신을 주셨는데 정보 출처 확인이 안 되고 언론 대응 관련해서는 어느 상부기관이나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회신을 주었고요. 그리고 2차 대응에서는 다행히 지역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에 언론 대응 일어나면 신고자 보호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때도 언론사는 기사 철회나 정정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같이 요 3차 대응을 한 바가 있는데요. 11개의 언론사 중에 10개 언론사가 기사 철회 또는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한 4개 정도 언론사에서 답변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동학대 사건 등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팀, 경찰 담당팀입니다. 사건팀이 아닌 전국부나 디지털 뉴스부가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사에 익숙하지 않거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기사가 송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같은 것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경찰청에 저희가 신고 노출 경위 파악이나 조치 요청 공문을 좀 보냈는데 지역 경찰서에서는 공문으로 본 사건의 신고자는 가정폭력 사안을 신고한 것이고 우리 서에서 응대한 언론 취재 사안 역시 가정폭력 사건이었으므로 해당 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인 정보가 노출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좀 더 각 지역 경찰서와 경찰청 그리고 관계자들이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학대 피해 아동의 인권에 피해를 준 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좀 상의드리고 논의드렸습니다. 다행히 2022년 6월 29일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련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 권고 기준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같은 6월에도 11살 초등학생 친부가 폭행 신고, 아동학대 여부 조사, 문 안 열어져 경찰에 신고한 아들, 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이런 이제 기사, 언론 보도의 기사 제목과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언론사에 요청을 좀 드려서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들, 너무 상세한 내용들은 빼주시고 제목도 수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구청과 법원, 경찰에서 신고 정보를 노출한 사례들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해 아동복 명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청구서의 피해 사실 요지란에 학교에서 112로 학대 신고를 함이라고 기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 가정으로 보낸 임시보호 명령 결정문에 구청에서 작성한 청구서가 첨부가 되어서 행위자에게 신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 의뢰 과정에서 신고자 노출 건인데요.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 상담원이 인지하여서 수사일을 진행하여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 담당 수사관이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원을 노출시켜서 결국에는 학대 행위자가 상담원에게 칼로 죽여버린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위협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의 사례들이고요. 이 사례를 담당했던 상담원이 이제 저희에게 보내왔던 의견은 피의자의 알 권리와 신고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상충할 시 신고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학대 행위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해당 법원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같이 노출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신고자 정보를 학대 행위자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가정법원의 통지서를 통해서 받았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노출 사례입니다. 이 가정의 경우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함께 일어나는 가정이었는데요. 아동이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을 상담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 조치를 했고요. 가정폭력도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서 친모는 상담원에게 학대 행위자가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행위자를 조사하던 과정 중에 오죽했으면 애엄마가 신고를 합니까? 라면서 신고자 노출을 했습니다. 행위자는 가정에 돌아서 신고를 추궁한 바가 있고요. 이것도 이 사례 담당했던 상담원의 의견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전부터 신고자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상황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관 등 수사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신고자 노출은 결국에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 사각지대 보호하는 데서 사각지대를 굉장히 넓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신고자가 노출되면 협박이나 공격, 괴롭힘 등 아동을 포함한 신고자 2차 가해가 진행이 되고요. 기관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내부 보복 신고나 취업 불이익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 주신 부분은 신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아보전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의 이제 사례 관리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이 크게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신고자를 징계하려고 교육청을 통해 다그치는 사례 등 민원 제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에 받게 되는 여러 절차의 부당함 그리고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가 증가하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낮은 아동학대 발견률로 이어질 것이고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정책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인데요. 2020년 국회의원 남민순 의원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보면 2020년 발갈된 경찰의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비밀엄수 의무 위반죄로 입건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관련 법의 담당 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현황 파악을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등 관련 부서 어디에서도 관련 실태를 파악하지 있지 않았고 절차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관련 부처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대책들 제도들 마련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에서 같이 나눠주시고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아동학대 초기 대응 강화 방안 연구안에서도 이 신고자가 아동학대 사안을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현장 지구대 그리고 여청 수사팀, 지자체 반복해서 신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반복된 신고 확인에 결국에는 신고자가 불안감을 경험하거나 신고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내용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2항은 학대 사례에 관련된 절차들의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부모, 대리인 및 여타 사람들의 아동폭력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잘 알려져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이 가능한 신고 기제를 개발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최소한 아동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전문가만큼은 폭력 사례와 의혹 또는 위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전문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재반 절차가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미국도 그동안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후 대책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절차들, 전략들을 좀 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대책에 집중을 이제는 해야 될 때이고요. 선결 과제로서 아동학대 발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신고 기재와 신고자의 보호 보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신고 의무자 중에 세 번째로 신고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동 당사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미정 팀장님은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또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와 또 다양한 경로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발제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쵸.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통에 있습니다만 전에 보건복지에서 이런 문제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말씀하는데 제가 이 진행 중간에 와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가 싶은데 또 우리 신영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신영님 아까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한중 관계 그거를 할 때 거기서 뵀는데 여기 와 계시니까 아주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아마 가장 열심히 이런 논의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잘하시는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은 가정이 책임이 제일 크건데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후에 신고가 된 뒤에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근데 예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고 문제다. 근데 신고가 안 되는 건수가 더 많지 않냐. 실제 신고되는 것보다 그 신고된 사람의 보호에 관한 문제 논의는 했는데 그걸 제도 개선이나 이런 논의가 없도록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데 대해서 좀 저희들이 부족함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여러 분야에서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저출산, 저출생 다 하시는 것처럼 아이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가지고 학대 문제로 우리 어른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게 하는 거 이제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이젠 좀 제대로 제도화할 건 제도화하고 또 늘릴 건 늘리고 또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뭐 필요하면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뭐 제도가 미비하다, 또 뭐 인원이 적다, 뭐 아동 보호소가 적다, 또 무슨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그 좀 고리를 끊고 정말 아동 한 사람을 한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준다 이러는 신념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정치권에서 좀 뭔가 의미 있는 매듭을 짓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게 와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복지부도 관련 기관도 나왔으니까 항상 우리가 아쉬운 거는 논의는 많이 하는데 논의가 그냥 그날 당일에 말씀으로 끝나는 거 그게 아쉬웠는데 우리 신 의원님은 아마 철저하게 사후까지 후속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동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 다 알면서도 실제 우리 사회 현실은 이게 이렇게 애쓰는데도 아동학대 건수가 느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신고가 안 되거나 아동한테 더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실제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학대 문제 정말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쓰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님께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동학대 신고보호자 관련해서 이제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이것의 한계와 뭐 좀 부족하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아동의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가정 내에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외부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은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와 달리 그 연령 발달상의 이유로 피해의 보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보호자인 특수성 때문에 피해 아동 스스로 보호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상황을 형사사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 아동이 방치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아동학대의 경우 초기 경미한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발견해서 개입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국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요.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라든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포함한 아동을 특별히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25개 직군의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 부과를 통하여 숨겨진 아동학대의 발견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신고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무를 개별 시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후에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적인 상황과 불이익에 있어 현행 법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 현행 법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공익침해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의 지위도 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된 규정인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이라는 정의 규정을 통해서 보호 조치가 가능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를 한 자도 신고자 등으로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만 신고자 보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의 공백은 아동학대 수사나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신고자 등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신고 의무자 직구는 현재 25개 직군인데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범할 경우는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처벌과 관련된 정의 조항을 단일 법률에서 이러한 체계로 마련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 신고자 보호의 정도의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범할 경우 그 업무를 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행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일견 해석되므로 신고 의무자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생활에 접촉한 여러 사람이 신고 의무를 중복적으로 지는 경우 원래의 취지는 중복적으로 두터운 책임이 부여되는 신고 의무자 모두가 신고를 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서로가 책임을 회피해서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 상황도 야기되기도 합니다. 한편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노출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시점에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노출된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자에 대한 제재가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된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의 보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자 스스로도 자신의 신고 상황이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충분히 경고되지 아니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불상으로 해서 무고로 고소하거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자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고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고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여청 수사팀이 아닌 경제팀 등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팀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사팀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신고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생활 반경에서 신고자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의 신고의 경우는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신고자를 찾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실제 과태료가 실효적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신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는 게 아동학대가 발견된 후에 사후적인 조치로서 지자체가 민원 등에서 면책되기 위하여 과거에 아동과 접촉이 있었던 신고 의무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실효적인 보호 조치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위협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고 이른 다른 범죄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활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위 두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원래 두 법률이 예견하고 있는 신고자의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별도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직접 두는 형태로 입법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해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준용하는 규정의 내용은 지금 표 9번과 같습니다. 그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 카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한편, 신고자의 진술 등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증거보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조치 등은 원래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예정하고 있던 범죄군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마약, 폭력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테러방지법, 그리고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 및 인신매매죄 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강력범죄에 있어 신고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로 신고자 또는 증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보호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 실제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자에 있어 이상과 같은 보호 조치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는 아동학대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건들이 많고, 의사와 같은 특별한 신고 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역할이 아동학대의 수사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특별히 가명조서나 증거보전 절차와 같은 보호 조치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인적사항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이 학대 행위자 측에 노출되거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에 비추어 학대 행위자들이 손쉽게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신고자를 특정한 학대 행위자 등이 신고자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자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있어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준용되는 조치 중에 유의미한 조치는 13조의 신변안전조치에 그친다 할 것입니다.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변을 경호하고,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하며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기타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등이 신고자 등에 실제 위협을 가하거나 가할 것과 같은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2호와 4호의 내용,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와 주기적인 순찰과 같은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찰에서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관에게 연락이 가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거나 주거지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신변안전조치에 활용되는 경찰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인 아동학대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피해아동,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스마트워치의 지급이라든가 신변안전조치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자 등까지 이런 범위가 실질적으로 경찰력을 활용을 해서 이용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 특히 그 신고자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항의성 민원을 넣는다거나 다른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신고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런 신변 경호라든가 순찰 같은 경우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5호의 기타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여지는 있는데,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학대 행위자 측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변 안전조치 등을 통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결국 자신이 신고했음을 학대 행위자 측에 공표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 측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신고자 측의 형사고소 등의 추가 대응을 해오기를 기다려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신고했음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신고자 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특수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 등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무고죄 등의 위험에 있어서의 신고자 등의 면책 조항도 조심스럽지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돼서 이 신고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보고 신고한 자를 공익신고자로 하여 다양한 보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행위는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행위고, 신고자는 동법상의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신고자의 보호도 큰 틀에서는 인적사항 누설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조치 등으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절차에 따를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신고로 인한 보상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금원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동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아동학대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 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과 더불어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신고서의 기재를 다 기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상황에 있어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나의 인적사항만을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외부에서 발견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거를 따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가정 외에 아동 관련 기관 내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같이 참여한 경우에 면책을 받기 위한 경우에 제보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의 내용과 포상금 등의 규정은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자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주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가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신고자들에 대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들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상 특별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변 경호 조치, 주거 직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스마트워치 등 신변 안전장치의 배부,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구두 경고 등 이런 것들을 직접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두 경고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자제되는 경우도 상당하나 이런 사소한 요청도 묵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근무 중 인지한 아동학대 상황을 신고하였다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해서 해당 직장에서의 계속적인 근무가 어렵거나 사업장행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직, 전직, 이사,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도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신고자들과 달리 아동학대의 경우는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신고가 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해서 아동학대 처벌법 내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걸맞게 보완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학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며 신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아동 반경의 신고 의무자들을 괴롭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비실명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색출의 루트를 아예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고자 유형별로 요청되는 보호 조치의 수요도 확인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신고 의무자 유형을 열거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형태가 죄형 법정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신고 의무자 규정은 너무나 다양한 직군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을 모두 동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위와 신고 후 처하게 되는 상황이 상이함에도 신고의 절차도 보호 조치도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신고는 현재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서 독특한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의료인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습니다. 의료인은 아동이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법 관계자 등의 다수의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습니다. 한편 의료인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일반에 있어 의료행위에서 습득한 환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외견적으로 상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선의 의료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중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신고 외에 아동학대 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동의 진료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의료법을 중시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법정 대리인인 경우는 상당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선 의료인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면책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와 달리 의료인의 경우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고 재판정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밀 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인인 신고자의 경우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사항 관련 특례, 증거보전과 관련된 특례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직군이며 이러한 내용이 의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동시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신고자인 경우 신고 후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 등의 아동학대 신고자 등의 보복이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특별히 더 클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진에 대한 보복 의도의 접근에 있어서는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형사특별법을 통한 의료진에 대한 접근 금지 조항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초중고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후에 신고자의 특정이 가장 쉽게 이루어지고 신고 이후 가장 실질적인 위협에 시달리는 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직군의 경우 피해 아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신고자들이 중복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 초중고 교원의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신고를 행하게 되고 신고 이후 절차 및 행위자 등의 위협적인 상황에 신고자 개인이 대응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신고자의 직장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며 실제 찾아오는 위협이 현존하는 경우에 다른 아동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신고 의무자 직군에 있어서는 신고의 부담을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관리자나 기관 책임으로서 익명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등을 입법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단위에서 회의 등을 거쳐 신고를 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신고자 개인 단위가 겪는 불안과 불이익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신고자들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하게 종결됨으로 인해서 이런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불만이 신고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이루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됨은 당연하고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동학대 전 조사 과정에서 거듭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수경 변호사님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내용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도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론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명숙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그 사례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신고 접수되는 사건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그 발견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인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이제 학대의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아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 의무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들은 특히 굉장히 아동들을 자주 만나시는 접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앞에서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위험 부담들도 있고요. 신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밀하게 촘촘히 좀 만들어서 신고 의무자들이 그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오늘 이제 함께 하고 관련된 법 규정 뭐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분의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좀 듣고 싶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제한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7분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토론에 앞서서 장상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 오른쪽에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 남궁인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의 문성혁 사무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국장이신 이상우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여성아동인권과의 서혜성 검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승재현 선생님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선생님께서 토론자를 함께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 출장 중이라서 이따 줌으로 연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실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남궁인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의 응급학과에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방안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름으로 조금 말을 열고자 합니다. 국내 아동 권리는 1991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출발했습니다. 협약의 서문에서부터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당국은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겁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고 어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어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대 행위자에게 의존도가 높아서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학대를 당하거나 의식이 없어서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을 진료하고 살피는 의료인들의 신고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좋아하는 요소들을 살피고 해소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현재 14년째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로서도 14년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응급 현장 그리고 의료 현장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해 가면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의대생 시절에 배운 교육부터 떠올리자면은 거의 한 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누락하면 다른 학대와는 달리 의료진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라. 이게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이었고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를 아동학대로 우리가 뭐 좀 신고를 의심한다 이런 것들을 문서로 배우긴 합니다만 가장 그 중요한 교육은 이 한 줄이었고 나머지는 임상에서 겪지 않고는 직접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응급실로 배치받아서 임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놀란 거는 아 진짜 이런 학대가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 작은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각종 방임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현장들을 실제 목격하고 나니까 일단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많은 아동학대의 사망 사례 등을 익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야말로 중환 환자들을 직접 접하니까 조금 현장에서 이런 놀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놀란 거는 이런 신고 체계가 아주 주먹구구라는 점이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임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어디다가 전화를 걸지도 일어나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자의 신원은 당연히 뭐 지켜지지 않는 이런 감수성조차 없었고 가해자분들에게 신고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눈을 부릅뜨거나 거의 약간 어떠한 공감 능력도 없는 그런 가해자분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근무가 끝나고 퇴근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똑같은 당시 상황, 똑같은 말만 시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또 증언하고 풀려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복의 위험은 당연히 컸고 그 다음에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이렇게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체계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끔찍하지만 늘 비극을 통해서 배워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극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다가 퇴근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있던 곳이고 저희 의료진은 직접 이 아동학대 사건을 진료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저희 병원에는 아동보호기관의 홍보대사인 저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은 제가 처음에 임상에 들어왔을 때랑은 다르게 아동학대 신고에 감수성 있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을 보여서 이 변화된 모습에 저도 비극에서 정말 배우는구나 이런 좀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발전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는 현재 통일되었고 또 공권력을 지닌 경찰분들과 전담 기관분들이 동시에 출동을 하고 또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신고 의무자의 신원을 지켜주시려 노력을 하시고 또 그 신고를 저희가 하는 분들도 달라진 모습이 좀 더 특별했는데요. 저희가 신고 의무자임으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조금 알려져서 저희가 이 의무자로서 어떠한 파인드, 그러니까 이 선별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아동을 도울 수 있게 좀 간단한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협조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례에서 배운 탓일 텐데요. 그래도 아직 제한할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발제문에서 현실적으로 의료진의 신고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치료를 받겠다고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온 아이들이니까 학대 사례가 조금 많이 적게 발견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의료인의 신고가 현격히 적은 것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신고 시스템이 저희가 전화를 직접 들어서
전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실 저희에게는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약간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2에 저희가 전화를 하면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응급실에. 그래서 신고하신 분을 이미 찾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순간 사실은 뭐 신고 의무자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우르르 그 응급실에 몰려오는 상황부터가 이 의료진 중에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워낙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게 아동 보호 상황 말고도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말고도 워낙에 위험하고, 게다가 어차피 이 신고 의무는 결국은 책임자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아예 저희는 그 해당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신고 의무자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물론 신고를 하겠지만요, 이렇게 고지를 하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같은 대형 병원에서 지금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모두 이렇게 다 하면은 지금 오늘 발제에서 나온 대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나왔던 논의사항으로 저희가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면은 진단명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에게 1개 이상의 진단명을 입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진단명 중에서 특정한 아동학대를 의심하거나 신고가 될 수 있는 진단명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산에 정하고, 그럼 차트를 저희가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차트에 어떠한 신고 사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즉시 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방안이 이전부터 나왔지만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 시스템 자체, 신고를 이 누적하는 전산으로 표기하게 되는 시스템 자체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즉시 신고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모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서 아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이렇게 말을 섞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적어도 신고를 했을 때 이 경찰분들과 이 보호단체분들이 전화 의료진에게 우르르 몰려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신고 내용을. 그래서 즉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의료인들의 신고 자체가 조금 더 보장이 되고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의사들은 공부를 하고 통계를 내는 존재들인데, 이 아동학대 사례를 정확히 의료진이 하루에 몇 건, 1년에 몇 건 신고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진단명으로 검색을 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단히 큰 장점일 것이고 또 신고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료진들에게 아동학대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학자들의 집단인데, 저희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이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동학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보복하러 올 때 아니면은 언론에 떴을 때입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정식으로 제가 그 조사까지 협조하고 전부 그 문서도 다 썼지만 저희에게 이 케이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려주는 어떤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사실은 정말 명백한 아동학대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정서학대가 아닌가 방임학대가 아닌가 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긴가민가가 진짜로 아동학대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등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의 결과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끼리 내부에서 이 사례들을 공유하고 신고를 더 해야겠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저희 전공의들을 가르치거나 등등에도 불가능합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례 공유를 할 수 있게 저희에게 이 일정 진단명을 넣어서 그 결과들과 이 사례들을 전부 공유해 주면은 저희끼리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컨퍼런스를 할 때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되면은 사례를 판단해서
분리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 가해자, 그러니까 그 가끔은 대체로는 보호자죠. 이 보호자를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학대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데 사실은 이 아이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치료비랑 보호자예요. 이 보호자가 옆에서 있으면 보호자가 설명을 듣고 어떤 것에 동의도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 의지가 있어야지 아이가 나을 수가 있는데, 이 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우리가 어쨌든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 의무자이지만 이게 신고할 경우에 이 양육자가 사라지니까 의료진에게 부담이기도 하고, 또 이 치료자와 계속 컨택을 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저희가 신고했음이 분명하잖아요. 이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이런 데서 이 의사 보호자 관계가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보호자는 격리가 되고 병원을 떠나고 아이의 그 치료가 필요한 아이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의료진이 온전히 아이를 떠맡게 됩니다. 의료진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보호자도 없이 가능한 병원을 찾자면은 서울시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런 병원이 없으니까요. 담당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 지정된 병원이나 학대 피해자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신고를 어떻게 우리가 의료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더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 자체가 부실합니다. 제가 그 의대생 때 받은 교육이 그냥 처벌받는다 한 줄이고, 실제로 뭐 그 법적으로는 어떤 교육을 그 차수에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전화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그 대상자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경찰을 만나고 이런 절차들을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대처를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들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 신규 의료진을 교육하게 되면은 항상 이 사례를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저희에게 항상 그 상급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막상 신고해 보면 경찰분들도 신고자를 보호하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 뭐 특정 선별 기준에 따른 의무자로서 신고하게 된다고 이렇게 좀 신고 방법 자체를 프랙티컬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상 신고 시스템은 많은 분들에 의해서 개선이 되어 왔고, 저희는 현장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만 더 이상 저희가 이런 비극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요. 아동을 보호하는 많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캠프 박사가 1962년에 메마른 아이 증후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을 때 그 문제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궁 선생님 같은 이제 의료계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우리 남궁 선생님이 이렇게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홍보대사 배지를 딱 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의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국의 캠프 박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의료 현장의 아동학대가 좀 조기에 발견되고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이상우 교권국장님 또 학교 현장에서야 아마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국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명칭은 교권국장이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누구보다도 상담하고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노력하는 입장으로 나왔고요. 두 분이 발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뭘 덧붙일 게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례도 정말 저도 실감났고요. 특히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발표했던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교육자이면서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로서 어떤 신고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잘 짚어주셨고, 그리고 신수경 변호사님께서
그 신고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 좀 덧붙이면서 주로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1분이 지났네요. 1분 동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의사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느낌이 왔는데 이게 교사가 신고한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더 교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아이들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 부모랑 학부모 상담 때도 만나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학교 찾아온다고 그러면 만나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도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 나를 왜 신고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신고했느냐? 예,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파탄 났다. 그래서 어떤 데는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오신 경우도 있어요. 괜히 신고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신고해서 우리 뭐 딸을 신고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이것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드려요. 보니까 사원과 체육 시간에 제가 일으켜주는데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잘 못하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아빠한테 또 엄마한테 이렇게 맞았다라고. 그러면 주로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신고라고 하지만 주로 아마 경찰분들도 경찰만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불편하셨긴 했겠죠. 주로 그걸 구체적으로 신고자 이름을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물론 또 제가 잘 찾아보면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뭐 다 가능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실명 대리 신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12로 문자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를 최초 인지한 선생님께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이 자살 위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대라든지 어려움 겪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위기관리위원회 뭐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보건 선생님 그리고 뭐 인성부장 뭐 교장경험 선생님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옵니다. 물론 신고는 해야 되고요. 그러면 관리자분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모르게 담임 선생님에서 의견만 얘기하고 또 서면으로 얘기하고 신고는 교장 선생님이 하시거나 교사님이 지명한 누군가 그러니까 절대로 최초 인지한 선생님은 모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야간에 선생님이 저 죽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 엄마가 너 어떻게 해요? 뭐 큰일 났어요. 뭐 그러면 바로 본인이 신고하고 보고하는 게 맞죠. 선조치 후 보고하는 게 맞죠. 그렇죠. 먼저 신고를 하고 보고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한 70~80%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교실에 혼자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 제가 그 신고한 선생님이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를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교권국장으로서. 그러니까 고민 끝에 그래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내일 학교 갈 테니까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예? 도대체 왜 신고하냐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계속 거기 지켜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내일 학교 하루 쉬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또 안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관리자분들이 같이 상담해 주시면서 같이 앉아서 하기도 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배움터지 김민님한테 교문을 어떤 남자분이 오게 되면은 그걸 바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라고 보통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선생님이 신고하고 나서 그냥 무방비로 상태로 그냥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교육청 매뉴얼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육청 매뉴얼에서 교사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세이브 칠드런 그에서도 아시겠지만 교사가 아동학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절대 다수가 오인 신고예요. 오인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예요. 우리 아이를 좀 차별했다, 아니면 뭐 학교폭력 당했다, 아니면은 학부모를 아동학대를 때는 신고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선생님을 역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기한 것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선생님을 즉시 분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연가나 병가 또는 뭐 담임 교체 등으로. 근데 학교는 조사할까요? 매뉴얼상에도 조사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또. 그럼 아예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긋나고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있고 불편함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이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발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나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비밀 유지 위반, 그 준수라는 말로 다 그냥 대동단결돼서 오히려 협력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신고 의무만 강조했었고, 뭐 신고자 보호에도 잘 안 됐을 때였는데, 그 계모분이 이제 뭐 아이를 좀 거짓말 많이 한다고 심하게 때렸어요. 7분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은 빨리 신고하자고 그러는 거고, 저는 아이랑 상담해 보니까 애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상담 선생님 말 안 하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도 했지만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고하는 순간 이 가정은 제가 보기엔 풍마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께서 하시지만 그 당시는 아보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신고를 하고 저는 또 부모님 면담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도 참 아름답게 부모님도 학교를 원망하지 않고 또 나중에 또 그 교육기관에서 부모 코칭도 받고 상담 받으면서 회복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신고가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협력은 안 되고 신고자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대범죄 피해 보호법 공익신고 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작동하는 거는 너무 안 돼 있고, 정작 선생님을 더 보호하고 신고를 진작시켜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을 신고당했던 이유만으로 배제는 잘하고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호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교 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상담사님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를 신고했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거나 또는 뭐 그런 데 억울할 수 있겠지만 또는 선생님을 비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선생님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드린 원고는 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끝부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개인에게 신고 의무 자체를 너무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나게 하지 말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실명 대리 신고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보니까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를 따르면은 좀 낮아졌잖아요, 신고율이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시 또 정상적으로 표현한 그렇지만 기본 수치대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아동을 보호하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좀 협력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좀 아동 보호가 해서 좀 나빠진 사례만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사례도 공유하면서 좀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은 우리 아이들이 365일 특별한 날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한국의 그 교육제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또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이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신고 의무만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잘 또 우리가 좀 고민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과 문성혁 사무관님, 사실 뭐 이런 데 나오시면 제일 불편하시죠, 그죠? 복지부에다 다 뭐 이런저런 부탁들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문성혁 사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아동학대 대응과장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대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 그 당한 아이 입장에서는 전생에 걸쳐서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미 기저에 벌어진 쌍수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밀도 있게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의무로 비춰질 수도 있는 신고 의무 제도라는 게 입법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동학대라는 게 가정에서 그리고 보호자에 의해 많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라도 좀 우리가 발견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신고 의무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좀 과도한 의무를 부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신고자 보호에는 우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계나 법조계나 교계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크게 세 가지 부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신고 의무자 직군에 따른 좀 차별화된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라든지 다 신고 의무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긴 하지만 특성이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교권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비실명 대리 신고제 아니면 뭐 나쁜 사례뿐만 아니라 뭐 좋은 사례도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좀 저희 귀담아 듣도록 하고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피드백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과 같은 경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기자협회 측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망했다, 숨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사례로도 말씀을 주긴 하셨지만 이런저런 단서들을 조합을 하다 보면 신고자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강제를 한다는 입장보다는 좀 기자협회 측과 논의를 해서 좀 자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신고자를 맞닥뜨리는 기관이고 또 경찰이나 지자체가 워낙에 좀 조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 좀 신고자 보호에 좀 미비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경찰청이나 지자체 같은 유관기관과 좀 협조를 해서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준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또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직군에 따른 차별화된 또 어떤 그 개입 방법, 또 언론에서의 어떤 또 접근 방법,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지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아보전을 비롯한 그 담당 실무자들은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힘든데 협박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이런 고통까지 경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복지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안들을 복지부에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음 토론 선생님이 우리 승재현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출장 중에 잠깐 시간을 지금 마련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
좀 여러 가지 좀 그 시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기꺼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을 이어서 우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죠? 사실 뭐 이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회의룸을 좀 빌렸는데 이 회의룸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서 조금 제가 뒤에 계시는 토론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또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제가 중간에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이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아이의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했을 때 그 신고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문에 나타냈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의 보호는 결국 굉장히 좁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신고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 그 신고자 보호도 굉장히 폭넓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특정 범죄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신고자에게 직접적인 생명에 위험이 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를 굉장히 깊고 좁게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저도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학대 범죄가 굉장히 넓다면 그 신고자도 굉장히 폭넓게 보호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회에 이제 5대 법률이 있는데 그 5대 법률 중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에, 저 토론문에도 담겨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신고자에 의한 공익신고자의 보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방법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적으로는 적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는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게 보호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고자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도 말씀 많이 주시고 발표자분도 많이 말씀 주시고 저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도 이쪽 영역에서 정말 천착하고 아이의 생명 하나 구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정말 아동학대가 딱 발생하면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보다 훨씬 더 넓고 그냥 폭넓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두 번째 입법적인 방법, 이제 뒤에 우리 법무부에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입법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음에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청회에서 과연 이게 그 신고를 담당하는 교사님들, 신고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공청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못 해봤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떠들어보면 정말 신고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접적인, 다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나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아직도 아동학대라는 게 물리적 피지컬한 이렇게 때림 정도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 학대, 유기방임도 학대라면 그거는 사실 신고를 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익신고자는 정말 제대로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의 공청회가 많은 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님과 함께하는 공청회고, 진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이 함께하는 공청회라면 이 공청회 결과는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분명히 결실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자기의 삶의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신고로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를 건절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회의에서 주제 내용이 Children Exploitation, Human Trafficking입니다. 즉 아동학대를 통한 인신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에서도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앞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과 우리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꼭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결실 있는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어폰을 꼽고 여러분들의 말씀 제 마음에도 꼬박 새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매진해 가겠다는 약속까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외국에 바쁜 출장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신 그 입법 내용들을 좀 꼼꼼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고 또 유익한 출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글로벌한 토론회이네요. 오늘 토론회가 네, 뭐 또 세계 다른 나라와 또 줌으로 연결해서도 하고요.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 법무부의 서혜선 검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혜선 검사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랑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꼭 반영해서 저희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법무부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또 검사이기도 해서 또 수사기관의 입장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제 뭐 저도 비실명 대리신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그걸 수사를 해서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 그리고 진정한 이제 그 재질에 맞는 처벌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좀 수사기관으로서는 깊고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신고를 하셨으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비실명 요청을 하시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 아이가 그러면은 그동안의 아동학대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나 그 전에 어떤 거를 보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하셨는지, 그런 모습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충분히 수집을 하여야 또 이 가해자에 대한 뭐 좀 중한 아동학대라면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뭐 진단명과 이제 뭐
아이의 지금 그냥 상황을 서류로만 사실 받는 거랑 또 비의료인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진술로 듣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저희 어떤 면에서 이제 양자가 서로의 입장을 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좀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수사기관으로서 놓쳤던 부분, 예를 들면 이렇게 신고자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증거 수집하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놓칠 수 있구나 이런 걸 여기서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와서 진술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고쳐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서 찾아가야 하는 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유선상의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전제 자체를 수사기관에서도 좀 전제 자체를 저희 수사기관 중심이 아니라 진술자 중심으로 좀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이 이번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뭐 수사관이나 검사나 경찰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를 하면서 사실 이런 뭐 신고자 보호를 좀 하셔라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토론회에 와보니까 강미정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던 이런 PPT 자료를 사실은 1시간짜리로 이것만 가지고도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다른 뭐 전반적인 교육을 하면서 잠깐 스쳐가는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지금 현황이 이렇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저희 뭐 여러 기관, 아동학대 대응기관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승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동의하고 저희 신수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요. 지금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사실 적용이 된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 조치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거에 비해서 다른 신고자에 비해서는 강력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찬성을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이렇게 보호 스펙트럼도 좀 넓어져야겠다. 모든 가해자에게 뭐 경미한 가해자나 뭐 이렇게 모든 가해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니실 거고, 그래서 가해자의 스펙트럼에 맞게 보호 조치도 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정책이나 입법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반영하면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차후에도 공청회 같은 거를 하신다면 적극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혜성 검사님 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또 그 계획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또 저희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특별히 질문을 뭐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발표자 선생님 두 분께서 우리 5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의 그 토론과 관련하여 혹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 내지는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해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적으로 조금 더 특별하게 더 보호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사법기관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또 지자체라든가 이런 지역 자원들, 그리고 뭐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과도 접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통 범죄 신고와는 다른 차원의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남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에서는 신고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쉽게 노출이 되고, 오히려 이런 정보는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고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아동보호 체계 안에서의 신고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접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또 외부의 필요의 경우에는 또 외부에다가 던져놓고 또 의도하지 않게 끌어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자발적이지 않고 타율적이고 대상화된 존재로만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좀 이번 기회에 좀 되돌아보고 신고자분들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또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또 발표자 선생님이나 토론자 선생님께 질문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아까 계속 논의 중에, 발표 중에, 또 토론 중에 폭넓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넓은 그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뭐 딱 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신고와 관련해서 조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뭐 검사님이나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뭐 폭넓은 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고민을 더 해봐야겠죠. 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검사니까 설명을 그냥 현재 상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사실은 가명조서가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는 등 보호 조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뭐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고랑 다르게 누가 신고했는지 앞에 발표하셨지만 누가 신고했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사실 가명으로 신고를 받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인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더라도 좀 저도 사실 모르고 좀 직전에 저도 이걸 다른 계기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많이 깊이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법을 알게 된 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다른 학교 선생님 신고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무고로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특가법이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 이거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하거나 한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만약에 뭐 협박하거나 이런 좀 폭행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른 폭행 협박에 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조치가 많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그러면은 그 이제 신고자 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나 보복하겠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시 지켜주세요라고 신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저희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의유를 많이 해주고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저렇게 찾아간 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보복 목적이다, 이건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의유를 하는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갈 길은 많지만 법 제도는 상당히 사실 보호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서로 적용을 시키는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우리 승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다고. 예. 아까 우리 서 검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이, 지금 경찰이 참석을 안 했는데 수사기관이 신고자와 얼마만큼 관계 설정을 잘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 검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수사기관이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와서
고소인 보충, 고발인 보충 진술 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기관이 그 선생님께 찾아가는 거고, 그 선생님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보복 협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관계가 잘 설정되면 그 수사기관에게 바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우리가 언제나 법을 만들 때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거든요. 1인칭 시점에서 교사님들이 필요한 것,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리스트 체크업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다 발췌를 해서 그걸 법안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국가는 시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 밑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민이 신고자라면 신고자 눈높이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공익신고,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내가 수사기관에 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고, 수사기관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혹시 너에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그게 신고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인 것이지, 그걸 절대로 국가기관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일천하고 과문한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관련 법들이 있으나 이제 홍보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우리 남궁인 선생님. 네, 저도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자면요. 저도 의료인이 법에 좀 잘 낯선데 모든 신고 의무자들이 다 법에 낯설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인적사항 관련 특혜, 증거보전과 관련된 특혜, 접근금지 조항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신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처벌받는다 한 줄이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릅니다. 홍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홍보하기만 해도 저희가 실제로 이 보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든든하게, 정말 이 의무 조항에서 한 줄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의무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홍보 자체가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한테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못 해석해서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이제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요. 질문, 우리 이제 그 유튜브로 질문해 주신 분이 이런 질문 하나 하셨어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아동학대로 판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아닌데 의심 사례여서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보호가 되죠? 우리 변호사님 말씀. 이 법이랑 실무의 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상은 당연히 보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형사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사건이 종결이 돼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보복이라든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이 신고자분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뭐 본인과 기존에 연락했던 수사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우리는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저는 따로 고소하세요, 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고자를 어느 시점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신고 이후의 피드백, 이제는 종결이 됐으니까 당신의 보호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차라리 알려주시면 이분이 조심을 하셨겠죠.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위협을 당하고 갔더니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신고자를 언제까지 보호할 것이냐, 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시켜가지고 공유를 할 것이냐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의심 사례를 우리가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보다 신고 건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럴 때 지금 해주신 말씀 되게 우리가 앞으로 법 개정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정과 상관없이 이런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신고 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법으로 인해서 신고 의무자가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토론회가 12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꼭 뭐 이 말씀 꼭 하셔야겠다는 선생님 계시면 우리 이성우 선생님 한 분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아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교육청과
그 교육부가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학교장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도는 교사도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요만 하고 그러면 대부분 교장은 명령을 내리지 본인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의지문제 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로 인한 침해는 또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가 또 위협을 받거나 좀 고통을 당하는 거는 또 교권 침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한데 경호 서비스라는 걸 또 하고 있어요.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적어도 경호 서비스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법만 핑계대기보다는 법도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학대의 특성상 특히 이제 그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것 때문에 그 발견율이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제 외부로부터의 고립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기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신고 의무자라는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신고 의무자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그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대표적인 이제 역사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1874년 메리 앨런 케이스가 이제 발견되면서 미국에서 1974년 100년 후에 그 캡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1999년에 시내 케이스 이후로 이제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되면서 우리가 한 20년 정도밖에 역사를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이 신고 의무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 특례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1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긴 역사를 우리가 한 15년, 20년에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많이 이제 아동학대를 우리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논의된 많은 또 말씀들이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신고 의무자 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신현영 의원님 비롯해서 이제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책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법으로 또 만들어질 것을 또 부탁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토론회를 마치고요. 마무리로 우리 신현영 의원님 또 이거 주관하셨는데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소중한 시간에 많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 토론회장은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또 최적의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또 토론회를 취지에 맞게 저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직 법안 소위가 구성이 안 됐는데요. 조만간 1소위, 2소위 이렇게 구성이 될 것으로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전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산적한 아동학대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후반기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력을 하도록 저도 최선의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많은 패널들 그리고 이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저는 이 신고자들이 왜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현실을 현황 조사부터 하고 직업별로 어떤 부분이 애로점이고 그 개선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진단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이브 더 칠드런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의 위축으로 아동학대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조속히 관련된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